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드이고 제 채널 딘생 이야기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입니다. 너 내 아들을 죽였구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이렇게 끝날 줄. 레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전 시어머니의 비명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철창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범수로서 가석방된다는 것도. 아직 이른 새벽 5시였다. 레나는 잠깐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처럼 느끼고 싶어 늘 일찍 일어났다. 자신을 이곳에 오게 만든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건 스스로 금지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정신은 저 밖에서, 자유에서 너무도 필요했다. 거기엔 딸 크샤가 있었고 아직 11살에 불과했다. 지금은 레나의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변호사는 레나가 남편을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했다. 원래 2년형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6달을 덜 채우고 나가게 됐다. 남편을 죽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그 모든 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스스로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때 처리할 문제였다. 한 번에 큰 문제를 2개 이상 해결할 수는 없다. 레나는 교도소라는 중간 단계를 무사히 지나 더 일찍 나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쪽 사업가 아줌마 말이야? 구내 식당에서 올가가 낮게 말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진한 브루넷, 짙은 눈썹과 강한 턱선을 가진 그녀에게 레나가 왜 잡혀왔는지는 별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대신 레나가 재빨리 구내의 손들을 장악하고 오른팔격인 사람을 얻었다는 사실이 강렬했다. 그래서 모두 레나를 사업가라고 불렀다. 처음엔 올가가 레나를 못마땅해하고 골려주려 했지만 사업가가 겁먹기는커녕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알고 꽤나 놀랐다. 나중에서야 올가는 키 크고 마른 금발의 회색 눈을 가진 이 여자가 시골에서 자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게. 엄마랑 크샤는 그 오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 내 탓이지. 만약을 대비해 비상금이라도 남겨뒀어야 했는데 설마 올레그가 집에서 날 기다리다 문을 잠가놓고 내가 들어서자마자 덤빌 줄은 상상도 못했어. 레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하다가 이런 얘기를 수백 번이나 반복했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로 내가 그를 밀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 뭐라도 한 상태였을 수도 있잖아. 부자들이면 그런데 손대기 더 쉽고. 그때 너 다시 술독에 빠져 있었잖아. 올가가 또 물었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간병인, 간호사로 일하다 여기 왔다. 병원 약품, 특히 의식을 바꾸는 약을 빼돌려 팔다가 한꺼번에 덮쳐온 화를 맞았다. 그래서인지 올가에겐 모든 사람이 결국 쾌락을 좇는다고 보였다. 아니라니까. 나 어릴 때 술주정뱅이 아빠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내 손으로는 그런 건 절대 안 건드리겠다고 다짐했어.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 감방에선 레나도 다시 평범한 말투로 돌아왔다. 소위 사업가의 껍데기는 여기서 벗겨졌다. 그녀는 그걸 후회하진 않았다. 다만 남편의 죽음과 얽힌 비밀이 마음을 괴롭혔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 엄마와 딸에게 제대로 된 삶을 마련해줘야 했다. 그녀들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됐어, 떨지 마. 나도 한 달 후면 나가. 마음 안 바뀌었으면 밖에서도 연락하며 지내자. 올가는 물빛에 가까운 투명한 회색 눈으로 레나를 똑바로 보았다. 레나가 과연 계속 자신과 어울릴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난 결정을 잘 바꾸지 않아. 그러니 나를 뚫어져라 보지 마. 레나는 웃으며 말했다. 초반에 내가 나랑 툭탁거려줘서 고마웠어. 내 머릿속에 바보 같은 생각들 한참이나 딴 데로 돌려줬거든. 레나는 알았다. 올가에겐 철창밖에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올가가 좋은 삶의 결과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간호사 일을 하면서까지 금지된 걸 팔기 시작했던 과거. 하지만 이제 올가는 확고히 결심했다.
이젠 깨끗하게 살 거야. 성질 더러운 할머니들 간병도 할게. 그래도 훔치진 않겠다. 두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레나는 일부러 엄마와 크샤에게 오늘이 출소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감옥 문 앞에서 초라하고 어수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지도 않았다. 먼저 자신을 가다듬고 싼 가게에서라도 새 옷을 사입고 무엇보다 모두 새것이어야 했다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레나는 출소하며 되돌려받은 값비싼 시계를 가차없이 팔았다. 그 불행의 날에도 차고 있던 시계였다. 그것부터라도 버리고 싶었다. 마침 그날 돌려받은 값비싼 드레스도 있었다. 하얀 사치의 잔재로군 레나는 씁쓸히 생각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 외곽의 큰 도시로 갔다. 거기엔 스위스 시계 매장이 있었다. 그곳이라면 전당포처럼 푼돈이 아니라 반값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 레나는 대리석 바닥과 거울 같은 광택의 호화로운 매장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나마 모두가 가까이 하고 부탁을 건네던 활사예바로 다시 돌아간 듯 행동했다. 이 시계 질렸네요. 중고로 받나요? 그녀는 불만스러운 어투로 물었다. 직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물론입니다. 매장과 연계된 중고시계 매입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신제품을 보시겠습니까? 훈련이 잘 된 직원은 가난의 냄새를 맡지 못했다. 그는 레나를 단지 또 하나의 지쳐 보이는 까다로운 부잣집 여자쯤으로 여겼다. 좋아요. 다만 시간이 많진 않아요. 미용실도 들러야 하거든요. 제 전 남편이 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보시다시피. 레나는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 돈이 남아도는 괴팍한 여자 행세를 이어갔다. 우아 한 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저가살롱에서 근근히 매니큐어를 받으러 들른 자신의 선견지명에 안도했다. 손을 보면 곧바로 곤궁한 사정을 눈치챌 테니 그러면 더 적게 쳐줄 터였다. 그건 레나의 계획에 없었다. 그녀는 카탈로그를 건성으로 넘기며 경멸 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과장하지 않았다. 모든 건 자연스러워야 했다. 그녀에겐 값비싼 향수 내음이 났다. 고급 화장품 매장에 들러 시향을 핑계로 가장 고급스러운 향을 몇 번이고 뿌려뒀기 때문이다. 꽤 효과가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약간 피곤하고 관리가 덜 된 듯 보이지만 충분히 부유한 그런 여자로 보였다. 레나는 생각했다. 그날 돌레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내가 좋은 드레스와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게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이상한 생각이었다. 레나는 멍해졌다. 지금은 그날을 떠올리면 안 된다. 그건 시계를 팔아 돈을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허락할 생각이었다. 고르신 거 있으신가요? 조금만 보태시면 올해 신형 모델로 바꾸실 수 있어요. 손님 시계는 30만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작은 흠집이 있거든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레나는 그 흠집을 또렷이 기억했다. 남편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지키려 했다. 레나는 그 생각을 곧 잘라냈다. 그래요, 흠집은 있죠. 하지만 값어치는 그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브레이슬릿은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됐어요. 제 시계 돌려주세요. 더 괜찮은 가게를 알아볼게요. 레나는 발끈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속으로는 엄청난 돈이야. 지금 받는 게 나아.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최소한 50만은 받아야 했다. 직원은 아마 시계를 남이 선물했고 그녀가 잘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바보 연기를 과하게 했던 걸까? 잠깐만요. 상사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화내지 마세요. 저희에겐 모든 손님이 소중합니다. 제가 정말 착오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점원은 전혀 다른 태도로 말을 바꿨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자 레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는 진작 알면서
몇십만을 슬쩍 빼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 엄마와 크샤를 위해서라면 내 목구멍에서 내 한 푼까지라도 뜯어내겠다. 레나는 이를 악물며 그렇게 생각했다. 감옥은 그녀를 많이 바꿔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돈을 받아 들고 조용히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옳았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 뻔뻔한 남자는 순한 양처럼 52만 루블을 현금으로 건네며 또 매장에 들러달라고 싹싹 빌었다. 제가 서툴러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키가 크고 약간 통통한 금발 직원이 말했다.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레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언젠가 다시 이런 가게들을 자연스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을 끌어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것이 아직 멀게만 보였다. 그녀는 곧장 저가형 의류 매장으로 가 베이지 바탕에 하늘색 장미가 있는 소박하지만 보기 좋은 원피스를 골랐다. 발에 편한 밝은색 스니커즈도 맞추고 작은 값싼 배낭 하나도 샀다. 전부 합쳐 놀랍게도 7천 루블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 가격대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지금은 돈을 흥청망청 쓸 때가 아니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훨씬 말끔해 보이고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미운 옷들을 버릴 수 있었다. 예전 차림으로 시골에 내려가면 부자 귀신처럼 보일 터였다. 게다가 전처럼 차려입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것도 너무 우스웠다. 또 하나의 과제가 끝났다. 레나는 전철역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 속에 섞여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바란 바였다.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이 사는 작은 마을로 가는 마지막이나 끝에서 두 번째 버스를 탈 수 있을 듯했다. 아침에 시계 매장에서 마신 커피 외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물 한 병을 사려다 버스를 놓칠까 봐 포기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표부터 끊기로 했다. 표창구 앞엔 하필 늙은 집시 여인이 줄을 붙잡아 늘어뜨리고 있었다. 제발요, 착한 분들. 20루블만 모자라요. 오늘 꼭 집에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무슨 집이요? 우리 마을에 내 집이 있다고? 거짓골이면서. 훔칠 궁리하는 거 아니야? 우린 다 알거든. 쇼는 그만해. 말은 젊은 남자가 노파에게 악을 썼다. 맞아요. 온갖 잡것들이 들끓래. 거기다 돈까지 내놓으라고? 어림없지 한 중년의 붉은 머리 여자가 맞장구 쳤다. 고작 20루블이에요. 제발요. 원하시면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진짜 잔돈이잖아요. 여인은 울먹였고 정말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그 잔돈을 직접 벌어보시지 그래요. 커다란 배낭을 맨 곱슬머리 여자가 퉁명스레 내뱉었다. 다들 진정합시다. 이러다 버스 놓치겠어요. 레나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힘이 있었고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레나는 물었고 놀랍지도 않게 그 집시 노파가 자신과 같은 고향 마을로 간다는 걸 알게 됐다. 감옥은 그녀를 나쁘게만 바꾼 게 아니었다. 레나는 직감적으로 이 노파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 정말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배부르고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다. 남의 고통을 알아듣는 귀는 자기 또한 고통을 겪어본 이들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열차 안에서 노파는 보온병에 차와 빵을 꺼내 레나에게 내밀었다. 레나가 원하냐고 묻지도 않았다. 마치 전부 알고 있는 듯 했다. 고마워요. 아직 1시간 반이나 더 가야 해요. 오늘은 못 먹었거든요. 레나가 말했다. 알지, 다 알아. 노파가 중얼거렸다. 자, 먹고 나면 내 손을 보여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게. 넌 아무 죄 없어. 어떤 악한 여자가 널 함정에 빠뜨렸을 뿐이야. 설마.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게 보이나요? 레나는 깜짝 놀랐다.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낭을 창가 쪽으로 바짝 붙였다. 그 안엔 돈이 있었다. 점쟁이의 속내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차를 다 마신 레나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노파는 오래도록 손금의 시선을 받고 있더니 말했다. 피인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는 나쁜 인간이었지? 그리고 내게는 돈이 있었고 악한 자들 내 경쟁자들이 그 돈을 빼앗으려 했어. 그래서 함께 계획을 짰지? 그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도 너한테 협박이 왔을 거야? 노파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레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레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보는 이 낯선 여자가 어떻게 살인 얘기를 알고 경쟁자들이 건물을 팔지 않으면 너는 빈털터리가 될 거다고 협박했던 것까지 아는 걸까? 심지어 레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잡혀간 뒤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말까지 들은 터였다. 정말로 이 집시에게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럼 전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레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한 달 뒤 다른 좋은 여자가 널 도울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노파는 레나의 동료였던 올가의 생김새를 놀랄 만큼 정확히 묘사했다. 시골길 한복판에서 노파는 기사에게 세워달라 했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들판뿐인데요. 운전사가 놀랐다. 여기가 바로 집시의 집이야? 세워. 운전사는 어깨를 으쓱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노파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레나는 멍하니 남았다. 그녀가 도움을 제안했지만 점쟁이는 거절했다. 이상하게도 레나는 더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죽였다. 그리고 한 달 뒤 올가가 나를 도와준다. 엄마, 이대로는 못 살아. 우선 가까운 읍내에서 방을 얻어 살자. 이 집은 도저히 못 쓰겠어. 돈은 넉넉지 않았고 지붕은 심각하게 새고 있었다. 비만 오면 바닥에 무릉덩이가 잡혔다. 레나, 돈이 전혀 없다는 거 알잖니? 세면이 이번 주말에 와서 공짜로 고쳐준대. 기억하지? 엄마가 말했다. 그녀는 딸이 가져온 돈을 어디 깊숙이 숨겨두기로 했다. 혹시라도 임시로라도 새들어 살게 되면 그마저 바닥날까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의외로 크샤는 시골이 마음에 들었다. 도시보다 훨씬 낫다며 모든 걸 흥미로운 모험처럼 받아들였다. 그건 전적으로 레나의 엄마 덕분이었다. 손녀가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럼요, 기억하죠. 레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에 그녀와 세묘는 서로 사랑한 적도 있었다.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아버지에게서 엄마와 그녀를 지켜준 것도 세묘이었다. 하지만 둘의 인연은 결국 이어지지 못했다. 세묘는 군대를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편지를 보냈고 곧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레나와 엄마는 이곳을 떠났다. 모두 오래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아팠다. 내가 마음 상한 건 알지만 우리 좀 도와주게 해라, 엄마가 부탁했다. 세면과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셋은 여기서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우선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옆마을에서 조리사 구한다더라고요. 레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사실 자신의 전공과 타고난 솜씨 덕에 이제 삶이 조금씩 안정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결국 그녀는 엄마이고 딸은 살아있고 건강했다. 그들에게는 아끼면 1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었다.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레나가 일을 시작하면 그 돈은 손도 대지 않아도 됐다. 비상금으로 남겨두면 되는 것이다.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묘는 지붕을 고쳐주었고 머뭇거리다 말했다. 레나, 그때 그 편지 내가 쓴 게 아니었어. 누가 나를 모함한 거지? 아마 올레그였을 거야. 너 결국 그와 결혼했잖아.
엄마는 레나가 세면에게 서운해한 이유를 이미 그에게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그 편지를 어떻게든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세묘는 자기 돈을 써서라도 필적 감정 전문가를 부르려 했다. 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키가 크고 붉은 머리카락에 순박한 얼굴.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내 햇살기라 부르던 그 남자. 그녀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었다. 세면, 그런 감정 분석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 33이야. 아이도 있고 가진 것도 하나 없어. 내가 도와줘서 고맙고 혹시라도 내가 상처 줬다면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크샤는 너무 착한 아이야. 레나, 넌 아직 겨우 33이야. 너무 일찍 인생 포기하지 마. 사실 말인데 내가 나랑 말 끊고 난 뒤에 결혼하려 했었거든. 하지만 안 되더라. 기다렸어, 너를. 세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났다. 레나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다. 하지만 스스로 다그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감정 따윈 사치야.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내일은 할 일이 많았다. 올라도 오기로 했고 카페 일도 버거웠다. 탐욕스러운 주인은 한 사람에게 한 달 반 분량의 일을 시키며 월급은 하나만 줬다. 그래도 어쩌랴. 이 근처엔 다른 일자리가 없었다. 다음 날, 이상하게도 레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올라는 저녁쯤에 온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이런 차는 이 마을에 없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중앙도로로 나갔다. 정말로 세대의 고급 외제차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 경쟁자들이 자신을 없애려는 걸까? 가진 걸 다 빼앗고 자신마저 없애버리려는? 하지만 레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감당하면 될 일이다. 엄마도 딸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차들이 멈췄고 그중 한 대의 문이 열렸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그 집시 여인이었다. 그런데 옆에는 올라가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의 동료 수감자였다. 레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죽은 건가? 환영이라도 보는 건가? 정말 너야? 당연하지. 뭐야, 나 몰라보겠어? 좀 살쪘다고 올라가 웃었다. 내가 미리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반겨주네. 차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가족들한테 말할지는 내가 정해. 레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고급 은회색 자동차에 올라탔다. 묻고 싶었다. 그 집시는 왜 여기 있지? 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 회사 보안팀의 마리아 페트로브나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온 거야? 네. 아버지 회사 보안팀. 넌 그냥 간호사였잖아. 그랬지? 하지만 8년 전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왔어. 그땐 내 지원이 없으면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난정고 고집이 셌지? 결국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깨닫고 화해했어. 올라가 말했다. 만약 아버지의 훌륭한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교도소에 있었을걸. 그럼 넌 부잣집 딸이었구나. 나한테 사업가라고 놀리던 내가? 미안. 그땐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었어. 널 보고 그분이랑 닮았다고 느꼈거든. 올라가 부드럽게 웃었다. 모든 걸 바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시어머니 문제랑 다른 일들을 해결하려면 비밀이 필요했어. 넌 나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갚고 싶었어. 그랬구나. 그때 그 집시의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 했지? 레나가 한숨을 쉬며 마리아 페트로브나를 바라보았다. 연극을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 20루블은
진짜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웃으며 답했다. 웃기겠지만 정말이야. 진짜 집시들이 내 지갑이랑 카드 다 훔쳐갔거든. 그래도 너랑 꼭 함께 가야 했어? 기적적으로 돈은 모자랐지만 결국 따라잡았지? 그녀는 머리에 두른 천을 벗고 화장을 지웠다. 평범한 50대의 단정한 여인으로 돌아왔다. 그날 너 배고파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잖아. 내가 그때 따뜻한 차랑 빵 줘서 살았지? 올라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맥을 통해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레나의 시어머니 알료나 로마노브나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공원에서 경쟁자들과 입을 털어댔다. 그 대화는 녹음되었다. 모든 게 경찰에 제시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다. 올레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손찌검을 하고 돈을 훔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데 지쳐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교정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레나는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그 틈을 이용해 전 며느리의 경쟁자들이 접근했다.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는 기꺼이 아들의 음료에 조금의 약물을 타서 더 폭력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시어머니는 부연히 점심에 들러 레나의 차에 약을 섞었다. 그 약은 그녀를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후 모든 건 마리아가 예언했던 그대로였다. 올레그야, 내 아내가 남자를 만들었대. 딸은 친정으로 보냈다더라. 진짜 남자라면 가서 따져봐야지. 올레그는 도발에 넘어가 어머니가 건넨 칼을 집어들었다. 어머니는 옆방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안방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봤다. 레나와 어떤 햇볕에 그을린 남자의 모습. 그것은 어머니가 고의로 두고 간 사진이었다. 올레그는 미친 듯이 격분했고 레나가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의식이 흐릿했던 레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손목에 두꺼운 시계줄로 얼굴을 방어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뒤에서 머리를 가격했다. 레나는 쓰러졌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봐라, 내가 그녀를 죽였어. 이제 경찰을 부르자. 절망한 올레그는 창문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쓰러진 아내가 미약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멈칫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밀어 떨어뜨렸다. 약속된 1천만 루블과 걱정 없는 부유한 삶을 위해서였다. 레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럼 나 대신 내가 탐정을 고용한 걸로 처리하자. 모든 상황이 나와 관련돼 있으니까. 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해. 우리 쪽에서 해결했다고 공개할 순 없으니까. 내 아버지도 동의했어.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바이커 남자 때문에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던 일. 결국 그 남자가 범죄 조직과 얽히면서 자신까지 위험에 빠졌던 일.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옳았던 거야? 정의감만으론 배부를 수 없더라. 딸이랑 화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에 개입도 못했겠지. 그들은 레나의 집으로 가서 함께 차를 마셨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수근거렸다. 세면, 이제 레나는 내 꿈에서나 봐라. 돈도 많고 잘난 척이야. 그런 험담들은 전부 틀렸다. 2해 뒤, 레나와 세묘는 결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경쟁자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돈을 되찾았다. 알료나 로마노브나와 공모자들은 장기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레나는 자신이 세운 카페 체인 외에도 고향 마을에 대규모 농장을 열기로 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평생 사랑해온단 한 사람 세면이었다. 크샤는 동생 이름도 이미 지어두었다. 끝.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하세요.